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기 본인과 가족들 앞으로 총 29건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총 대출금은 약 75억 7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직원은 결국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는 직원 가족과 관련된 대출 등의 거래는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나 나온 인천 소규모 기도 모임과 관련해서 최초 감염 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모임 동선 등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모임뿐 아니고 혼자 산다면서 결혼 사실조차 숨겼는데 이 감염 환자의 남편은 대전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감염 환자와 접촉자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딸을 포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삭은 역대 2번째로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오고 있고요. 직전에 8호 태풍 바비보다도 더 강할 전망인데 태풍 바비가 비보다는 바람이 더 위험했다면 마이삭은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모두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마이삭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소식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륙 곳곳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특히나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부터 살펴보시면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부산 인근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강한 비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제주와 경남, 또 호남 동부에 최고 30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21도에서 26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24도에서 30도로 이 태풍의 영향으로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스타들의 이야기부터 오늘은 볼만한 영화 얘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홍중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들의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일지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다시 보고 싶은 스타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들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네. 그 스타들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났거나 또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면서 긴 여운을 남겼던 스타들을 만나볼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 예, 고 신해철 씨입니다. 네. 음악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가수 고 신해철 씨.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죽음 때문에 많은 팬들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슬픔을, 정말 커다란 슬픔을 안긴 채 안개 속으로 가서 마치 그 안개 속에서 되돌아 나올 것 같은, 아직도 못 잊고 있고 다시 보고 싶은 스타 신해철 씨인데요. 1988년이었습니다. 21살 때 그룹 무한궤도를 결성해서 대학가요제를 나가요. 네. 그때 대상을 차지하는데 노래가 뭐였냐면 다 아실 거예요. 그대에게. 아니 이게 지금 대학가요제에 아마추어들이 부른 노래야 할 정도 대상 받을 만 했고요.
이때 주병선 씨가 고인돌로 금상받고 뮤지컬 스타죠. 전수경 씨가 말해라는 노래로 동상받고 굉장히 쟁쟁했던 네. 1988년이었어요. 그대에게 그 뒤에 우리 막 대학가에서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고 아주 네. 인구의 회자가 됐죠. 네. 네. 사실 원래 고 신해철 씨는 대학교 1학년 때 MBC 강변 가요제에 나가서 예선을 통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선에서는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수가 꿈이었던 신해철 씨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도전해 봤기 때문에 어떤 곡들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곡인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서 필승 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준비한 끝에 탄생한 노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대에게 네. 명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집을 발표한 건데요.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뭐 재즈 카페,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제목만 들어도 우리 다 알 것 같은 이 노래들. 정말 잇따라 히트를 시키면서 가요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신해철 씨를 만났었던 PD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노래를 처음에 딱 듣자마자 뭐 이런 녀석이 다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천재성이 빛나는 가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밴드 넥스트를 결성을 하고 1992년도에 인형의 기사, 도시인 등을 담은 1집을 시작으로 또 음악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민물 장어의 꿈, 뭐 나에게 쓰는 편지, 일상으로의 초대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 정말 수많은 명곡들을 내면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고 신해철 씨도 가수 되는 걸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반대 많이 하셨다면서요? 사실 신해철 씨 많이 똑똑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했어요. 이 1980년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아들 가수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님 마음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모님만큼은 음악성을 알아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신해철 씨가 어려서도 부모님 반대하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멜로디언 연주하고 이럴 아이고, 정도로 그래요? 네, 음악에 굉장히 애착을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고모님이 우리 콘서트 보러 가요 하고 신해철 씨 부모님 공연에 모시고 가고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고모님이 무대 관람 이후에 오히려 신해철 씨가 가수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고모님이 듣기에 이제 음악이 조금 난해했었던 거죠. 그 이후에 평범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 듣기에는 조금 이제 서정적인 걸 원했는데 파격적이고 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대에게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응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반전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록밴드 위주의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강하고 거칠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데뷔 초기에는 굉장한 또 꽃미남이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신해철 씨의 지금 모습 말고 데뷔 초의 모습을 사진을 한번 딱 보면 정말 그 시대의 꽃미남입니다. 그 시대에 조금 오바 더해서 송중기 부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참 사실은 처음 데뷔했을 때 풋풋하고 그 뭔가 신선한 이미지가 눈에 띄는 가수였는데요. 네. 사진을 지금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깨끗한 이미지, 잘생겼어요. 네. 그런데 아이돌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있는데다가 심지어 유명 대학을 또 다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전문 용어로 후광 효과라고 하죠. 맞아요. 네, 약간 플러스 요소가 분명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해철 씨가 보여지는 외모와는 달리 내놓는 음악들이 대부분 다 뭐 좀 실험적인 음악들이다 보니 그런 반전의 매력을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을 했었던 것 예. 같습니다. 네. 이 실험적인 음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평론가들은 음악적으로 신해철을 빼고 90년대를 이야기할 수 없다. 맞아요. 하기도 합니다. 예. 신해철 씨가 생전에는 마왕, 예? 그 전에는 또 교주 이렇게 불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마왕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라디오 DJ 오래 했는데 사실 신해철 씨가요. 이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방송국을 옮겨가면서도 가지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보수를 안 주더라도 이 이름은 내가 갖겠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옮겨갔는데 주로 자정에서 새벽 2시에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 어둠의 세계, 어떤 그 유령의 세상 이런 컨셉트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해철 씨가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를 회상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이 생각의 배경이 되어줄 오빠 형이 없었던 것 같다. 네.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만약에 뿌리고 심었다면 그렇게 팬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같이 놀아줬다. 놀아준 게 뭐냐면 갑자기 그 새벽에 자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방불 한번 같이 껐다 켰다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소통구 해방구가 돼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990년대 후반에 신해철을 두고 마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어둠의 세계 최고 지위 마왕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마왕은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교주라는 별명은 또 어떻게 붙이게 된 이게 거예요? 공연장에서 팬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해철 씨가 말 한마디로 정리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교주 같다 해서 붙여진 게 이제 교주라고 합니다. 마왕, 교주, 하나같이 좀 범상치 않은 별명들인데 이것들이 고인의 어떤 생전의 카리스마를 좀 대변하는 그런 별명인 것 같고요. 실제로 고 신해철 씨는 자신만의 소신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음악뿐이 아니고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남다른 소신, 철학 이런 게 있었고 그걸 토론 프로그램에서 또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언변과 자신만의 이 생각으로 그리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었던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철학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객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연예인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요. 근데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는 사실 그의 소신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운동에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셜테이너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 특유의 입담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긁어주는 신해철 씨에게 더 열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침없는 입담은 사실 뭐 연예계에서는 당시 독보적이었죠. 네. 예. 근데 또 사랑꾼으로 또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정말 사랑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신해철 씨인데요. 신해철 씨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하고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하고 미국에 가게 돼요. 그곳이 뉴욕이었는데 거기에서 연인을 만났는데 이 연인은 나중에 부인이 됐죠. 미스 뉴욕 진 출신이에요. 근데 또 하필 그때 이 아내 될 분이 연인이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해서 일본 지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해철 씨는 미국 뉴욕에 있고 이 아내분은 일본에 있고 미국과 뉴욕에 걸친 이 장거리 연애를 장잠 3개월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혼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의 비보를 접하게 돼요. 네. 뭐냐면 연애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다. 그것도 림프암, 갑상선암. 근데 이때 신해철 씨의 선택은 더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가 저는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결혼도 전에 아내가 될 사람이 암에 걸려 아프다 그러면 뭐 본인은 둘째치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막 만류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또 신해철 씨 어머니께서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었어요. 결혼해라! 라고 바로 승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사실 듣고 보면 더 멋있는 게 저쪽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수술 경과를 보고 결혼하지 말고 먼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좀 편해진 이 사람을 두고 경과를 좀 지켜보자. 일단 합치자,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드님도 굉장히 멋졌는데요. 병원에서 신해철 씨 아내분께서 이제 앞으로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해철 씨는 개의치 않고 결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 일에 대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굉장히 고맙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신해철 씨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근데 신해철 씨가 아내가 수술할 때마다 검은 정장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사실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신해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분의 성격이 사실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편이라서 암 수술이 사실 작은 수술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그 와중에도 가족들을 향해서 신해철 씨를 향해서 이렇게 누워서 V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대요. 그러면서 수술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신해철 씨도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래 수술 잘하고 와라고 보내주지만 마음이 또 속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암이 재발해서 이 수술을 받으러 갈 때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아내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잖아라는 그런 좀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검은 정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고 또 타이까지 이렇게 착용을 했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삶을 버리더라도 아이들만큼 내가 책임을
꼭 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모습으로 배웅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막 입고 있는 것이 싫었다라면서 암담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신해철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분인지 암을 완전히 고쳤다고 하네요. 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게 한편의 영화 같은 맞아요. 러브스토리잖아요. 음악, 또 사회 참여, 또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그런데 2014년 10월 27일에 정말 거짓말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신해철 씨가 고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 나는 궁극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뭐냐면 이런 애절한 러브 스토리 통해서 결혼했잖아요. 아이도 낳았잖아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장모님, 뭐 이 장인어른도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바로 그런 때 그렇게 좋은 일 끝에 2014년 10월 7일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그냥 장협착 수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이상하게 고열, 막 이 어떤 통증이 반복이 돼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닷새가 지난 10월 22일 새벽에 다시 한번 입원하게 돼요. 근데 이때 굉장히 어떤 상황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 수술하고 또 다시 재수술을 받았는데 불과 닷새 만에 10월 27일에 향년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당시에는 이 사망 원인을 두고 루머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신해철 씨가 2009년도에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협착증 수술을 통해 만나게 된 이 병원 원장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밴드 수술이라는 게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이에요.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서 식사량을 제한하는 그런 수술법인데요. 신해철 씨가 위 밴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 상태에 이상이 왔다라는 루머가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속사 측에서 뭔가 진실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협착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밴드는 제거를 했고 또 이 위 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장에 천공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 천공이라고 하면 장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라고 이제 보이는 건데요. 당시 심정지가 발생해서 옮겨진 병원에서 천공 주위에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상태였고 염증과 이물질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해철 씨가 장유착 증세로 복강경 수술을 받을 때 이 과거에 천공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미 존재했던 천공을 장유착 수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유가족들은 부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장협착 수술해준 S병원 원장 네. 네.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때 이제 S병원 원장이 장협착증 수술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이제 접어서 위축소 수술하는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 대상자인 신해철 씨 그리고 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을 호소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는 그렇게 통증이 좀 있다라면서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에 대해서 유가족이 신해철 씨의 장협착증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패닉이라고 할 만큼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 연결식을 거쳐서 화장터 갔을 때까지도 사실은 정확한 사인,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팬들도 다 이대로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고 팬뿐 아니라 그 동료 가수들, 뭐 이승철 씨라든가 유희열 씨, 윤종신 씨가 가족들, 유가족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우리 부검이라도 해보자. 사실 가족들이 처음에는 너무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손을 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옳다. 부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임시 거쳐서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서 부검하겠다. 그때 그 화장터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동료 가수들, 유가족이 함께 밝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진행 결과 소장 외 심낭에서 0.3cm의 크기의 이 천공 그리고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위 협착증 수술을 한 이 S병원 원장 측은 사실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은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이 위촉 수술이 직접적인 신해철 씨의 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이 수술 때문에 이 때문에 벌어지게 된 천공이라던가 이 후속 조치의 미비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검찰도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당시에 수술한 병원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의사면허를 유지시켜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했고요.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결국 장협착 수술을 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배상 판결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재판이 상고심, 3심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대법원이 이 유가족이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이 1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년에서 5년. 4-5년 네. 네. 4-5년가량 유족들이 뭐 고 신해철 씨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에다가 긴 이 법정 싸움까지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정말 지쳤을 거고요. 사실 굉장히 그리울 거예요. 사실 이제 저 세대가 신해철 씨랑 같이 성장한 세대고 그래서 네. 저희도 10월 27일을 잊지 못하거든요. 노래 가사로 이 라디오 진행 멘트로 콘서트 가도 노래도 노래지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고 이랬는데 아니 팬들이 이 지경이면 가족은 어떻겠어요. 네. 아내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고 늘 그리울 거고 아이들도요. 어떻게 보면 엄마 걱정하느라고 밤에 자다가 몰래 일어나서 아빠가 그려서 울기도 한다고 하네요. 판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2014년에 갔고 지금 2020년이니까 6년의 세월인데 지금 아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도 많이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남 일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인 이 신해철 씨를 쏙 빼닮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장녀, 일단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정말 쏙 빼닮은 아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해철 씨 아내가 이 아이들 2명을 양쪽에 딱 데리고 있을 때는 2명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고 신해철 씨 아내에게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애교가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정말 팔불출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이들에게 평생을 애정과 사랑을 줬다. 길게 같이 있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다 받은 것 같다라면서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뭐 고인의 생전 인터뷰에서 민물장어의 꿈은 내가 죽은 다음에 뜰 것이다. 그리고 내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질 곡은 바로 이 곡이다. 노래 가사는 내 묘비명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잠시 이 노래 들으면서 고 신해철 씨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네, 고인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이 민물장어의 꿈은 음원 차트에서 사후에 1위를 차지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기도 하고요. 들을 때마다 이 고 신해철 씨가 더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스타 고 신해철 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스타로 넘어가죠. 고 네. 장진영 씨. 두 번째 스타는 네. 짙은 향기를 남기고 간 고 장진영 씨입니다. 어제였죠. 이 고 장진영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진영 씨야말로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인생을 살다 갔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짙은 향기를 남기고 하늘에 별이 된 장진영 씨인데요. 2009년 9월 1일에 이 암투병 그때 37살의 이 안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로 11주기입니다. 이 장진영 씨 1993년에 미스 충남 진으로 연예계 발들였고 드라마는 내 안의 천사가 시작이었고 영화는 자기모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김명민 씨랑 함께한 소름, 이정재 씨랑 오버 더 레인보우, 박해일 씨랑 국화꽃 향기, 또 엄정화 씨랑 싱글즈, 김주혁 씨랑 청년. 사실 배우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톱스타 배우로 성장하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고 장진영 씨가 출연했던 대표적인 영화 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이제 싱글즈가 있는데요. 장진영, 이범수, 엄정화, 김주혁 씨가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싱글즈 속의 장진영 씨는 이 서른을 눈앞에 둔 디자이너가 사랑과 일 사이에 고민을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는데 장진영 씨가 출연한 작품 중에 가장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습니다. 깜찍한 헤어스타일과 당찬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으로 장진영 씨는 청룡영화제에서 두 번째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이 있는데요. 바로 장진영 씨 그리고 김주혁 씨 주연의 영화 청년입니다.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12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제작비인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 영화인 거죠. 그런데 관객 수가 50만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당시에는 흥행에는 실패했다라는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진영 씨의 연기만 놓고 보자면 정말 물오른 연기를 보였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장진영 씨가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진영 씨의 감정 연기를 끝을 볼 수 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 푸른 하늘과 어울리는 장진영 씨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1925년 최초의 여류비행사 역할을 맡은 이 박경원 씨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역할을 위해서 실제로 장진영 씨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이 비행 연습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이 영화 관계자들이 역시 장진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이 싱글즈하고 청년 이 두 영화의 상대 배우가 고 김주혁 씨예요. 네. 네. 장진영 씨가 먼저 갔을 때 김주혁 씨가 굉장히 안타깝고 슬퍼했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이 사망을 하면 저희가 좀 이제 조문한 이 이제 취재, 빈소 취재를 좀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09년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이 연예 기자들 거의 2박 3일 가서 화장터까지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취재 일정이었는데 그때 김주혁 씨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말 눈, 코가 막 다 빨갈 정도로 굉장히 울었고 그리고 너무 좋은 배우였어요. 너무 좋은 배우였어 하면서 본인도 그 뜻 받아서 좋은 배우 되겠다고 굉장히 슬퍼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렇게 슬퍼했던 고 김주혁 씨는 2017년 10월 30일 갑작스럽게 또 세상을 떠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30일인데요. 김주혁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아파트 정문 이 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에 차량이 전복이 됐습니다. 이후 병원에 이송이 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도 당시에 이 사고 현장을 이제 취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정말 그 사고 현장이 좀 많이 좀 부서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건물 역시도 많이 좀 파손이 됐으니까 사실 그 안에 차라던가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당시 김주혁 씨의 사고를 두고 정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오갔었는데요. 일단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좀 견해가 있었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고로 인한 이 두부 손상이 좀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밀 분석을 했는데 사망 원인
원인을 이제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해서 아직까지도 동료들 그리고 팬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죠. 네. 네, 그 김주혁 씨도 뭐 그리운 배우인데 뭐 공교롭게도 이 청년에서 남녀 주인공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영화가 곧 현실이 됐다 하면서 대중들이 더 슬퍼했는데요. 고 장진영, 김주혁 씨가 함께 출연한 영화 청년을 잠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넌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지는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네. 청년에서의 그 모습이 생생하네요. 네, 영화 속에서 환하게 웃는 두 배우의 표정이 우리를 더 좀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 장진영 씨에게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굉장히 슬픈 러브 스토리가 있죠. 바로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 네. 남편 김영균 씨 6살 연상의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그 5선 국회의원, 이거 국회 부의장도 지내셨던 김봉원 전 의원의 아들인데 장진영 씨와 김영균 씨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평범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영균 씨가 정말 톱스타인 장진영 씨를 만난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밤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설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김영균 씨가 그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설레했잖아요. 약속 시간을 맞춰가지를 못했어요. 좀 더 빨리 출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교통체증 때문에 무려 45분이나 늦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네. 약속에. 그래서 좀 꽤 많이 늦은 시간에 이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늦게, 꽤 많이 늦게 도착해서 이제 도착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장진영 네. 씨를. 그때 장진영 씨의 첫 마디가 왜 미안하다고 안 하세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규 씨가 놀래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을 일까지는 아니에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장진영 씨가 평소 누군가를 20분 이상 기다려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20분이 지나면 나는 이렇게 딱 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김영균 씨를 보지도 못했지만 왠지 기다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날은 좀 더 많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 연분이 되려니까 네, 이런 게 또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김영균 씨가 너무 마음에 든 거죠, 장진영 씨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장진영 씨가 딱 거절하면서 주선자한테 받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신 분이 그때 이제 맞선남이죠. 직접 받아가고 싶다 하니까 또 이상하게 그날따라 장진영 씨가 전화번호를 줬는데 사실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상대남에게 전화번호를 준 게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번호도 주고 어떻게 보면 운명의 시작이 이날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인으로 바로 발전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에게 빠르게 호감을 느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전에 장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생활도 당연히 하지만 자신만의 그 생활, 뭐랄까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만의 그 생활 공간이 딱 그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늘 혼자 집에서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좀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장진영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김영균 씨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생전에 김영균 씨는 그 장진영 씨가 흔한 해수욕장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김영균 씨를 통해서 해수욕장을 가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그게 이제 뭐 증상을 느끼게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했는지 사귀기로 한 지 이제 8개월쯤 됐을 때 네. 장진원 씨가 갑자기 어제부터 자꾸 신물이 좀 올라와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신물이 넘어온다. 이거 그냥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을 텐데 결과는 참 참혹했어요. 이제 신물이 넘어온다고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 김영균 씨가 이렇게 문질러 주는데 네. 뭔가 위쪽에서 딱딱한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그것도 사기였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암이었는지 조금 왜 이렇게 못 느꼈어 바보같이 그게 아니라 이 미만성 암이라는 건데 주로 40대 이전 젊은 분들한테 걸리고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암들은 이렇게 덩어리로 자라잖아요. 이 미만성 암은 깨알처럼 작은데 이 깨알처럼 작아서 별로 통증이 심지어 4기가 될 때까지 본인이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깨알처럼 작아서 아주 전이가 빠르다고 하네요. 장진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발견했을 때는 위암 4기였고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깨알처럼 작아서 몰랐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이라는 거 대부분 받잖아요. 맞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건강검진을 이전에 받았더라면 4기에 발견을 했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남는데요.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위암 4기 판정을 받을 때까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스타로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도 여자 스타, 여자 배우, 여자 가수가 병원을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루머들이 막 조금씩 흘러나오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좀 병원에 빨리 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참 짙게 남습니다. 아이고. 그럼 고 장진영 씨도 그렇고 그 남편분도 그렇고 당시 심경이 어땠을까요? 일단 뭐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텐데 장진영 씨는 씩씩하게 오히려 이제 놀랬던 김영규 씨를 담담하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김영규 씨 역시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시리에 빠졌을 이제 장진영 씨를 위해서 매일매일 데이트 계획을 세웠고요. 장진영 씨 생일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청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픈 장진영 씨에게 청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뭔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진영 씨가 이 암 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급격히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지게 된 건데 그런 장진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김영균 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대요. 뭔가 직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나온 사진이 결혼식 때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방사선 치료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되는데 네. 미국 결혼식 이제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 하얀 드레스를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김영 씨가 그렇게 슬프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이유가 보통 사람들한테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거의 지금 마지막 직전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길, 너와의 시작이길. 그리고 너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그 전의 삶, 즉 본인 혼자 있는 거죠. 혼자 남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그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장진영 씨가 이때 또 말리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 후에 김영규 씨는 이제 장신영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자친구로 남게 되는 것을 좀 많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사람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실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김영규 씨를 장진영 씨가 굉장히 반대했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이렇기 때문에 몸이 좀 나아진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모시고 그때 혼인신고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장진영 씨의 상태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네.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런 장진영 씨에게 혼인 신고를 하자 이렇게 했던 네. 거네요. 그렇죠. 김영규 씨가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아니고 기회가 더 없을 것 같다. 너가 반대해도 나는 혼인신고 해야 되겠다. 너를 내 호적에 올리고 내가 끝까지 보살펴주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남편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 아픈 장진영 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양가 부모님도 허락이 된 상태였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허락은 아직 좀 받기 전이었는데 김영균 씨도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진영 씨가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2009년 8월 28일에 무작정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혼인신고를 했다는 김영균 씨의 말에 장진영 씨는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공포를 견딜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 내 맘 알죠?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4일 후에 장진영 씨는 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슬픈 러브 스토리 뭐 이렇게 다가오는데 네. 근데 실제로 장진영 씨가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화꽃 향기인가요? 네. 거기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역을 맡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진영 씨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특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참 장진영 씨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국화꽃 향기로 꼽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대학 독서클럽에서 만난 후배 서인아 역의 배우 박해일 씨가 이제 출연을 하고 또 이 박해일 씨와 슬프고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여자 민희재 역을 장진영 씨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참 희한한 것이 장진영 씨 극중 역할이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통해서 사후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 나왔었던 성시경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희재라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여기서 민희재 역이었죠. 그 희재라는 곡도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영화 국화꽃 향기의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보시죠.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 테니. 네, 참 언제 들어도 울컥하고 좀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중들에게 국화꽃 향기를 남긴 채 떠난 고 장진영 씨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맞습니다. 남긴 게 향기만이 아니라 장학재단도 남겼는데 이거는 고 장진영 씨 아버님이 하신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이제 장진영 씨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 좀 어려운 학생들 돕고 싶어요. 이 유지에 따라서 아버님이 사망 이듬해 바로 2010년 3월에 이 사재 11억 원을 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지금 꾸준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소외된 학생들한테 그 인재들한테 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다. 사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 그거만큼 슬픈 게 있을까요? 근데 슬픔에 젖어 계시지 않고 이렇게 장학재단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 정말 딸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신다 싶습니다. 그 남편 김영균 씨는 장진영 씨 사망 이후에 그 러브 스토리를 책으로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영균 씨와 고 장진영 씨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첫 만남부터 위암 판정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투병 생활기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균 씨는 집필 의도에 대해서 지금은 장진영 씨와의 추억이 선명하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그 기억이 흐릿해질 것이라면서 장진영과의 추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집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게 이렇게 집필을 한 것에 대해서 김영균 씨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장진영 씨가 촉망받는 여배우였던 만큼 영화인으로서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 장진영 씨의 이 열정적인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균 씨가 고 장진영 씨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두 사람의 이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고 싶은 스타 두 네. 번째 고 장진영 씨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스타는 김추자 씨. 네. 먼저 본 두 분은 고인이지만 김추자 씨는 지금 생존에 계시잖아요. 네, 생전에 계시지만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일찍
은퇴했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분이어서 선정을 해봤는데 자 김추자 씨 앞에는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또 최고의 디바 소리도 듣습니다. 뭐냐면 댄스 가수, 춤대죠, 디바, 가창력 된다는 얘기인데 당차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 이 장기자랑에서 1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학가요제 1등도 아닌데 당당하게 신중영 씨, 이 대단한 작곡가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김추자 씨의 노래를 들은 신중현 씨가 또 곡을 진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69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신중현 씨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춤도 되고 가창력도 되고 정말 시대를 풍미한 가수로 인기를 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창력과 춤 실력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김추자 씨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단아한 외모의 그 당시 여가수들과는 다르게 김추자 씨 같은 경우에는 관능적인 섹시미로 무대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인데요. 섹시한 댄스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70년대 가요계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흑백 TV 시대의 디바였죠. 네. 대단했습니다. 나오면은 뭐 저 텔레비전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김추자 씨가 히트곡이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아, 저 노래 김추자가 불렀어? 이런 거. 오, 네. 그런 대표곡으로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다 아는 노래입니다. 배우 수혜 씨가 영화에서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가수 거미 씨가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진 그 노래, 바로 님은 먼 곳에예요. 지금 나오네요. 네, 살짝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곡은 원래 가수 패티김 씨가 부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곡인데요. 갑자기 패티김 씨가 나타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사태에 작곡가 신중영 씨가 유망주였던 김추자 씨에게 대타로 노래를 할 기회를 준 곡이라고 합니다. 한두 시간 연습하고 바로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김추자 씨에게 이듬해 신인 가수상을 안겨주는 정말 행운의 곡이 됐습니다. 네, 뭐 누구는 그냥 운이었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운이 찾아온 네. 기회를 탁 잡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는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사실 이게 이제 그 베트남전 관련해서 시대의 아픔을 담은 것 같은 네. 노래일 것 같지만 아주 곡조 날렵하고 행진곡풍에 이것도 역시 김추자 씨의 아주 인기곡이었죠. 김추자 씨도 금지곡도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인데 이게 또 금지곡이 됐어요. 그렇죠. 70년대. 거짓말이야.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그래? 불신감, 풍조, 이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럼요. 너무 많았죠. 네. 뭐 고이금희 씨의 키다리 미스터김은 아니 지금 키 작은 대통령 조롱하는 거야? 아. 이래서 금지곡이고 야. 모순 노래는 야 이거 너무 슬퍼. 세상이 밝아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곡이 많이 됐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즘 들을 노래 하나 없거든요. 그렇죠. 다 금지곡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 김추자 씨가 굉장히 독보적인 가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독보적인 가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어떤 가수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비디오형 가수다, 이 사람은 뭐 오디오형 가수다 이런 평가를 뭐 감히 내리잖아요. 그런데 김추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디오든 비디오든 이 무엇을 빼놓지 그러니까 둘 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네, 훌륭한 뭐라고 거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둘 다에서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인즉슨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온전한 김추자 씨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가수가 사실은 1983년에 데뷔한 미국의 마돈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김추자 씨가 마돈나보다 10년을 앞서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국의 뭐뭐뭐다, 뭐 미국의 뭐뭐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돈나는 미국의 김추자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도 나오고. 네. 맞아요. 이 나와서 이렇게 출연할 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 아까 그것도 해변에서 네. 그렇죠. 앞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날리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김추자 씨가 70년대 저격수였다. 도대체 누굴 저격했다는 겁니까? 70년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의상 그리고 현란한 춤 사위가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문 남성들의 마음을
저격한 거죠. 네. 김추자 씨는 자신의 무대와 의상을 직접 창조해냈고요. 지금도 비주얼 시대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70년대 이효리였다라는 이야기 그래요, 들릴 정도로 뭐 지금 김추자 씨를 모르는 젊은 분들은 이효리 생각하면 굉장히 네.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 마돈나는 뭐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이효리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쯤 되면 당연히 수입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 1970년대에 우리 집에 비디오 테이프 네. 이거 뭐 상영하는 비디오 재생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비디오가 있었다면 바로 김추자 씨가 비디오형 가수예요. 비주얼 가수였다는 예. 거죠. 근데 이 노래도 잘하죠. 근데 이게 많이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섹시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허스키한 보이스에 섹시한 댄스를 춰요. 이 반전의 매력, 인기가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때는 특히 이제 명동에 살롱가가 있고 막 공연장이 있잖아요. 네.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김추자 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김추자 데려오면 100만 원 줄게 이 얘기가 뭐냐면 김추자 씨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데려온 사람한테 성공보수로 100만 원 주겠다. 그만큼 모시기 힘들었다. 인기 절정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때 그러면 김추자 씨한테 얼마를 줬을까?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데 이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또 명동 살롱, 이 명동 공연장을 휩쓴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나훈아, 남진. 나훈아 씨, 남진 씨가 이때 150만 원 정도 받았다고요. 근데 김추자 씨가 300만 원.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게 70년대입니다. 네. 70년대에 300만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이게 뭘로 이게 환산이 안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했고 엄청난 인기였던 거죠. 그때는 뭐 유행어가 그런 게 있었대요.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스타였는데 그런데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갑자기 돌연 김추자 씨가 활동을 중단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김추자 씨는 1969년도에 18살의 나이에 데뷔를 해서 1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던 김추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대중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두고 간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선언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간첩이다, 김추자가 CIA라더라, 정말 뭐 별별 루머가 다 있었는데 이런 루머에 시달리고 자꾸만 질문을 듣고 아닌 것을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 연예인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오면 저 간첩이야. 뭐 산에 올라가서 군부대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 간첩이야. 이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간첩이라고 그렇죠. 그랬나? 그리고 우리가 김추자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북파 간첩이야. 여기 끝난 게 아니라 CIA다. CIA. 그만큼 뭔가 국제적이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김추자 씨가 이제 불렀던 노래 국민 애창곡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야가 있었는데 네. 이 거짓말이야가 굉장히 안무가 독특했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예. 북한과 수신호다라고 오해하면서 이제 간첩설이 나돌기 시작한 게 이제 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방송에서 가수 방주현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가수들이 노래를 하기 전에 보통 목을 풀어요. 근데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추자 씨가 목을 풀기 위해서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선배들이 있으니까 차마 대기실에서 목은 못 풀고 화장실 가서 막 푼 거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이상한 소리 난다. 이거 간첩이다 해서 신고를 하면서 간첩 소리 또 나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지현 씨가 보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막 간첩 신고 들어갔죠. 사람들 몰리죠. 당연히 기자도 몰린 거죠. 기자들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하는데 그 둘러싸였던 사람들이 저 화장실 안에 간첩이 있대요. 근데 그 간첩이 김추자래요. 이렇게 와전되면서 간첩 루머가 돌았습니다. 정말 그 인기만큼이나 루머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미녀 가수로 유명한 김세라 씨와 또 김추자 씨가 뭐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이런 루머도 있었다면서요. 엄청난 루머였죠. 네. 그래서 이 루머에 대한 진실을 김세레나 씨가 꼭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김추자 씨가 자신의 순서가 안 된다
했는데 자신의 순서가 됐는데 안 나왔대요. 그래서 매니저가 김추자 씨를 데려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피날레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김세레나 씨가 피날레 무대에 서게 돼서 좀 언짢은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김세레나 씨는 피날레 무대를 잘 하고 내려왔는데 김추자 씨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아마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먼저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게 끝이다. 우리는 싸운 적도 없고 말다툼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상한 루머가 생겼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추자 씨가 다른 공연도 펑크를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잠적하거나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추자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공연을 기획한 사람 중에 폭력배 비슷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방 공연을 자주 다녔었는데 출연료를 안 주거나 1회를 하면 2회를 한 다음에 주겠다. 2회 하면 3회 한 다음에 주겠다라고 미루는 그런 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2회 공연을 마치고도 이제 출연료를 안 주면은 그냥 이제 보따리죠. 짐 싸가지고 그냥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라졌으니까 잠적했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고요. 김추자 씨는 그 당시에 왜 가수가 그런 눈치를 봐야 하냐, 왜 잠적했다는 소리 듣고 왜 돈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야 하냐, 눈치를 왜 보냐라고 하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김추자 씨 같은 경우는 뭐 루머도 루머였지만 테러 사건 얘기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루머 돌아요. 뭐 출연료도 잘 안 줘요. 지금 가요계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테러 사건. 그것도 뭐냐면 공연 중이었어요. 시민회관에서. 그런데 이 전 매니저가 소주병을 깨서 얼굴에다가 상처를 냈는데 너무 이 상처가 심해서 무려 6번의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느냐 했더니 보통 이제 가요들이 새 앨범 내면서 컴백쇼 하잖아요. 이걸 나 모르게 해서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이죠. 당시에 테러 당한 다음에 온통 얼굴을 분대를 감고 있네요. 네, 사실 비교 사진을 보시면 당시 외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김추자 씨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버린 일이다라고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전 직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인가 뭐 이랬다고 얘기 들었고 당시 매니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당시 소주병 테러 사건으로 이제 매니저는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다고 당시에? 합니다. 네, 뭐 활동 내내 간첩설에 지금 방금 보신 테러 사건에 파란만장했던 연애 생활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추자 씨는 당시에 노래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곧바로 결혼을 했고요. 아내와 엄마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81년 당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결혼을 했고요. 이후 뭐 무대라든지 지면 모든 TV에서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취를 감췄고 1986년에 리사이트를 위해서 잠시 바깥 나들이 한 게 다라고 합니다. 지금 근황은 어떻게 됩니까? 근황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김추자 씨가 뭐 한 가지 하면요. 딱 한 가지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살림하니까 살림에 푹 빠지고 남편, 아이들 돌보면서 아주 평범한 가정 생활 행복하게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안 나오신대요? 네, 일단 강원도와 강원도 춘천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이유가 가수원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개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 끝난 후에는 연예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래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젠가는 팬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연세로 가실 텐데 과수원 빨리 만드시고 좀 나오실 때는 우리 행복한 아침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가요 담당 기자들이 매번 확인하는 게 있어요. 돌아오면 세종문화회관이다. 혹시 세종문화회관에 김추자 씨 관련 이 예약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인터뷰해도 되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홍정상 기자. 고맙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반도고요. 4위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신혼여행 허리케인 사라진 아빠. 3위는 오케이마담, 2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1위는 테넷입니다.
네, 문화 소식 전해줄 배우 김서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예계, 영화계가 좀 활기를 띠나 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극장가가 다시 침체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계는 또 한 번 침체기에 빠지게 됐는데요. 충무로 명배우들이 뭉친 영화죠. 송강호, 김남길, 전도연, 이병헌 씨가 총출동을 해서 화제가 된 영화, 국내 최초의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계획된 이 촬영을 잠시 중단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단 모든 제작 상황이 올스톱이 된 상황인데요. 순수 제작비만 275억 원 이상 투입되는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인 비상선언. 이번 촬영 중단으로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는데 제작비 손실보다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에서는 여름 성수기 또 추석 대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 수도권에서 네. 지금 그 단계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개봉이 연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반도 등이 개봉을 하면서 영화계가 다시 좀 활성화되는가 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여름 개봉을 목표로 했던 영화 승리호 수차례의 연기 끝에 9월 말에 개봉을 결정했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고 국내 영화인 이 돌멩이, 국제수사, 담보 등도 시사회 등을 취소하며 개봉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개봉하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연기하는 가운데 개봉을 미루는 대신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관객과 소통을 노리며 오늘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남은희, 이희준 주연의 영화 오문희입니다. 지방 소도시 평화로운 마을에서 불같은 성격의 아들과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는 노모가 손녀를 치고 도망친 뺑소니 범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의 코믹 액션 추격극입니다. 네, 이 배우 남은희 씨 하면 또 감동의 보증수표인데 이 영화도 웃음과 눈물이 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 구력 무려 59년에 정말 연기 장인 남은희 씨는 출연하는 영화마다 관객에게 눈물과 웃음을 주는 정말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코믹 수사극의 형식을 빌려서 엄마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네, 배 찢어지게 웃다가 또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요. 관람 포인트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뺑소니범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문이고요. 보는 견이 있습니다. 바로 앵자인데요. 앵자가 덩치와 다르게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자랑해서 관객의 마음을 훔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거기다가 똑 부러지는 연기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중에서 앵자씨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앵자씨의 연기 좀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이 남은희 씨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영화가 I Can Speak.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을 넣으러 구청에 오는 할머니가 민원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 청년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영화인데요.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그 실화가 모티브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은희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옥분 역할을 맡아서 웃음과 감동을 넘나드는 연기를 보여줬었죠. 이 영화로 청룡영화제 영우주연상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감정 무딘 기자들도 펑펑 울면서 왔습니다. 데뷔 56년 만에 2017년 청룡영화제에서 무려 2관왕, 그러니까 여우주연상과 인기 스타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연세가 77세였는데 여우주연상을 처음 받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룡영화상 역사상 최고령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당시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과 나의 부처님에게 감사하다면서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감사 인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배우들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할머니들의 희망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감동의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 받으면서 또 종교 통합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데 태풍은 왜 자꾸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까? 네. 이번 태풍 피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죠? 네, 모두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특히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니까요. 크고 또 튼튼한 우산을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어쨌든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